이슈 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우리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살피는 상암동 1시 청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주선으로 김태섭 전 의원 만나고 주말에는 천하용인 4분 만나고 그랬다고 하죠. 박 의원님, 신당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계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던데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참 알 수 없는 게 이제 이분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때문에 예. 보다 보니까 한 4주 전 기사에는 뭐 신당 창당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부터는 뭐 50%에서부터 1%씩 매일매일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과 좀 헤어질 결심을 좀 굳히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움직이는 게 전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혼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을 향한 비판을 일종의 개인전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좀 팀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당을 만들고 또 본인 세력화를 통해서 좀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전면으로 붙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뭐 극적으로 봉합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기에는 너무 이제 서로 공격들을 하셔가지고 감정의 골이 이만큼 깊어졌는데 과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치고 개인께서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내공 어떻게 보세요? 별로 이렇게 유심히 안 봐가지고 뭐 제가 그분의 내공에 대해서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같은 당에 있고 같이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라서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평가는 아마 이제 우리 나국대 출신이신 부대변인인 신주 대변인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해주셔야겠는데요. 제가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서 이제 부대변인으로 처음 임명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뭐 그런 수준을 제가 평가할 그 위치엔 감히 설 수가 없죠. 다만 이준석 대표와 이제 함께 동행을 해보면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느낌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50% 말씀하셨다가 예. 엊그제는 보니까 59%까지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최고 말씀처럼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1%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당을 창당한 정당이 성공할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과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새롭게 나온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아마 좀 유심히 살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 천하용인 뭐 그분들까지 해서 그런 그 고민을 아마 심도 있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 전 대표가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참여하실 사람이 있다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신 대변인 정말 움직일 분이 국민의힘에서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으로는 뭐 대여섯 분 정도의 그 명단을 공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뛰쳐나가서 그 새로운 신당에 참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것은 일단 평가를 유보하고 싶고 이준석 대표 그 신당에 참여할 분들이 뭐 민주당에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정당이 되어 버리면 사실 방향도 없고 그런 가치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어쨌든 중요한 것이 그 하나의 이념을 국민들께 팔아야 되는 그러한 결사체인데 그러한 결사체에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른 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가령 그런 겁니다.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지금 뭐 민주당에서 탈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친문 인사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친문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찬성을 했던 분들이고 반면에 저희 보수 진영은 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가짜 위장 평화쇼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젠다에 그 공감이 없이 하나의 정당으로 그냥 헤쳐 모인다면 그 정당은 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이념, 가치 정립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대변인께서는 뭐 비명계에서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뭐 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가면 이제 민주당에 못 오세요. 민주당으로 못 돌아오시는 걸 각오를 하고 가신다면 뭐 말릴 도리는 없겠지만 본인들도 이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정치적인 노선이 있을 텐데 예.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일부는 뭐 탈당을 시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일종의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결국에는 뭐 혁신 그룹을 만들고 뭐 비명계 의원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 행동에 나서는 거는 당 안에서의 일종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탈당을 해서 이준석 대표랑 손잡을 거다 뭐 이런 움직임을 시사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적인 메시지라기보다 당 내를 향해서 내는 메시지가 더 커 보여요. 의미로서는. 예, 같은 질문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30 세대들이 특히 무당층 많다고 하고 두텁다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일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른바 이준석 신당을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의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말씀드린 그 2030 세대들이 오는 22대 총선에서 투표장에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장에는 오겠죠. 뭐 2030 세대가 이제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나름의 판단을 다 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장에는 올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주축이 된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좀 호응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표를 주는 방식으로 갈 거냐. 저는 그건 미지수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청년들이 무당층이 많고 뭐 중도층이 많다라는 게 예. 정말 어느 쪽도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양 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양 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실 뭐 일종의 안티테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민주, 반국힘 이런 세력들을 모아서 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청년들이 투표 때 가면 어떤 판단을 할 거냐면 이도 저도 싫으니까 제3세력을 찍겠다라기보다는 예. 분명 자기가 더 싫어하는 세력이 양당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다. 또는 민주당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 이렇게 양극단 체제가 강화될수록 청년들은 그 둘 중에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적인 노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호응은 처음 해줄지언정 투표로 이어질지는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박 최고 의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 예. 일단 2030 무당층이 많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싫어서입니다. 근데 양당이 싫어서 과연 제3지대의 정당을 찍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대다수가 양당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2030 세대가 과연 이준석 신당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천하람 위원장도 최근에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허상이다라는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인지 영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남에 뭐 30명의 후보를 내겠다. 뭐 영남에서 당선되겠다. 대구 출마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은 그 정당이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역 기반과 아주 탄탄한 그 대권 주자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이준석 신당에는 사실 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30 세대들만을 위한 정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전 국민을 위한 그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남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략을 지금 하나하나 짜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2030이 과연 이준석 신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그거는 뭐 이준석 신당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고 어떠한 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으로 아마 치우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준석 신당을 향한 이 관심과 뭐 이런 것들이 주목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이게 다 이제 지지율로 귀결될 거냐,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호응이나 뭐 또는 뭐 제3지대가 있다면 뭐 투표할 것이냐, 이런 일종의 여론조사들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신기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거는 또 뭐 컨벤션 효과가 처음엔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나 대변인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투표장에 가서 또 투표를 할 때에는 분명히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예. 표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냥 단순히 좀 윤핵관들을 뭔가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욕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신당이 성공하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메시지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바깥에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현재 권력자를 향해서 또는 주류 세력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당 안에 있을 때 유효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면 그래 뭐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뒷담만 하다가 끝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국민들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탈당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그렇고, 그런 뭐 소수의 목소리, 소수 의견으로 내는 뭐 정의로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려면 결국에 당 안에서 레드팀의 포지션을 지켜가야 그게 의미가 있고, 예.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친정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춥고 배고프다, 그런 상황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핵관들을 저격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죠. 예. 참 신대회 그 이뉴한 혁신위원장 굉장히 막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게 당 지지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지금 내놓은 혁신안 중에 사실 저희가 하나만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른 혁신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표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안이 이제 하나밖에 통과가 안 된 것이고, 예. 당 지지율과 저는 혁신위의 활동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는 그래요? 혁신위는 말 그대로 당을 혁신하고 개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짜여진 그룹인데, 그 그룹이 아무리 잘해봤자 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당에 대한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의 활동이 뭐 아무리 그 지금 발이 넓고 폭을 넓게 갖고 가고 있지만 그 혁신안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는지에 대한 그 의심, 그것도 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당의 지도부나 저희 구성원 그분들의 생각에도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막 급하게 혁신안을 처리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 큰 병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뉴한 혁신위가 속도 조절을 해서 국민들께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중간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뉴한 혁신위. 아니 뭐 이제 계속 화두는 던지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휘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어쩌면 이 혁신위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혁신안이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뭐 입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뭐 이러나 저러나 혁신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인류한 위원장의 이름이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분명히 인류한 위원장의 자기 정치를 하는 행위로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인류한 위원장이란 사람을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핵심은 혁신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뭐 김은경 혁신위 사례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혁신위원장이 중요해지는 순간 또는 혁신위원장이 주목을 받게 되는 순간 혁신안은 굉장히 퇴색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인류한 위원장의 뭐 행보가 시시각각 기사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이 혁신안을 그 지도부에 어떻게 좀 관철을 시킬 거냐 이런 내부 정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정치의 밖에 있었던 외부자이신 그 인류한 위원장의 역량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뭐 혁신위가 띄어진 건 알겠으나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아마 별로 이렇게 좀 정말 혁신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결국 초기 기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뭐 그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밥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인류한 혁신위의 제안들을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인류한 위원장이 되게 난처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가 박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시점이. 근데 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뭐 중진들한테 불출마 권고하고 험지에 출마하라는 그 권고를 내린 것을 왜 빨리 안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혁신위가 뭐 국민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박한 그 평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이 혁신위가 내놓는 그 사안들 그리고 혁신위가 내놓는 입장들이 시시각각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해서 저희 당내 의원들께서도 여러 입장을 내고 계시거든요. 예. 뭐 윤상현 의원은 뭐 시시각각 내시고 다른 뭐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성일종 그 전 정책위의장도 방금 입장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혁신위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만 봤을 때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은 당내의 그런 고질적인 체질 개선 화두를 던져주고 그 화두에 따라서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혁신위의 역할은 아주 크게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왜 혁신위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쉽게 말하는 윤핵관들의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런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너무 일러서도 안 되지만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그 중진 의원들께서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뭐 세게 붙던데 송 전 대표의 이런 공방 총선 앞둔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탈당한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소속이 아닌 분인데 뭐 제가 굳이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사실 전 별로 뭐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의 공방은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도 문제고 한동훈 장관의 대처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이나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본인의 발언들이 충분히 기사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로서는 뭐 적절치 않은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점에는 동의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뭐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 한동훈 장관도 뭐 하나하나 그렇게 다 대응하시는 거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응을 하실 거면 사실 지금의 행보는 좀 정치적인 행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더 나아가서 뭐 운동권 세력을 겨냥해서 예. 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뭐 돈봉투 사건을 제외하고 뭐 부적절한 추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도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대처도 좀 너무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저는 두 분 다 좀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시면 다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죠. 그 자리가 그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지금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뭐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분들을 데리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총선을 망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화제의 중심에 계신데 예. 저는 이분이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걸 보면 정치에 생각이 있어 보이고 근데 이분을 데리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을 그어야 될 시점이지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개인 입장문을 냈는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전직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이놈 저놈 뭐 나이도 어린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근데 입장 한동훈 장관은 개인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개인 입장문을 낸 거죠. 이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입장문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란 지위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사실상 지위가 근데 작용을 안 지금 한다고 볼 거기 수는 송영길 없죠. 전 대표의 그 막말에 이어서 오늘 민영배 의원까지도 또 막말을 했거든요. 뭐 무슨 XX 하면서 지금 막말을 하신 상황인데 민주당이 조금 막말을 거두고 이제 민생을 위한 그 정치에 좀 나서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조절을 잘못했네요. 두 분 얘기는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의 이슈 엠피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따뜻한 소통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